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대학교 영상문학 강의 오늘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대면 동영상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을 좀 부지런히 좀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먼저 171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제목은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질풍노도 같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를 보시죠. 알프레드 더 미셰와 조르주 상드입니다. 미셰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4대 시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170과 171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용모에다가 바람둥이 기질로 유명한 미셰, 그는 평생 화려한 여성 편력으로 점철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도 좀 일찍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젊을 때 반짝 많은 창작시 활동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미 한 30대 중반부터는 영 안에 그 감수성이 떨어진 상태로 살다가, 물론 국가에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예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인정은 해 주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50 조금 넘게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잘생긴 모습이라는 것은 171조 상단에 미셰의 청동 조각으로 된 조금 젊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토상화 같으네요.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사진이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조각품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생긴 모습입니까? 조각품으로 된 것은 20대 젊은 시절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남겨진 것은 30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연애 상대는 무수한 여성들이 있는데요. 그가 젊었을 때 시집을 만들었을 때 작품 개별마다 누구에게 하는 헌시 형식으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목 쓰고 밑에 서브타이틀, 즉 부제로 누구에게 하면서 그 여성의 이름을 부제로 적어놓은 것이 많은데, 그의 시집에는 여성에 바친 헌사라고 표기된 것이 20명이 넘을 정도예요. 이게 다 연애 상대였던 거입니다. 그가 연애의 상대자로 가장 유명한 좀 역사적인 여성이 있다면 소설가 조르주 상드입니다. 조르주 상드는 그보다 6살 위의 연상의 여인입니다. 조르주 상드는 폴란드인가 그 왕실 후손의 그 집안 사람이거든요. 할머니한테 프랑스 시골에 있는 성을 하나, 작은 성을 하나의 그 통째로 유산으로 상속을 받아서 늙어서는 그 성에다가 연극 무대도 꾸미고 이렇게 사교장도 꾸며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초치해서 이렇게 잠도 재우고 파티도 열고 문학적인 담론도 즐기고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아주 좀 멀리 떨어진 시골입니다만 하나의 성을 통째로 이렇게 유산을 받아서 만년을 보냈는데, 젊을 때는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의 여왕으로 아주 이름을 떨쳤습니다. 조르주 상드는 소설가로 유명합니다. 19세기. 그녀의 모습은 그림으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교계에 화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르주 상드의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조금 사진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늙은 모습의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몇 장 정도. 173쪽 그림으로 남아 있는 조르주 상드의 이미지입니다. 173쪽 아래쪽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미인형입니까? 미인형이기는 하지만 유럽 여성의 표준적인 미인은 아니다.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하얗지 않고 건발도 아니고요.
조그만의 그 시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인디언풍 용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르주 상대는 아주 끼가 강했습니다. 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말로서 잘 쓰는 말인데 이 끼라고 하는 것은 기질, 무슨 예술적인 어떤 성향, 강한 성향, 뭐 물론 바람기도 해당되겠습니다. 연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끼리 두 명이 만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6살 연상의 여인 조르주 상드와 6살 연하의 남자인 알프레드 더 미세는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했다. 한 뭐 2년 정도 되나요? 영화도 나온 게 있습니다. 176조 영화 포스터를 보세요. 조르주 상드 역으로는 유명한 프랑스의 국민적인 연기파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줄리엣 비노시가 이 역할을 분했습니다. 분하다, 분장했다, 뭐 배역으로 역할을 담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저 베네치아로 사랑의 여행을 떠났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둘 다 병이 걸렸어요. 풍토병에. 이게 기후나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의사가 두 사람을 다 돌봐주는데 그 젊은 의사와 또 안에 조르주 상드가 서로 안에 거기서 연애를 한 거야. 기분 나빠서 미스가 되돌아와서 먼저 파리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세기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입니다. 뭐 시인으로 더 유명합니다만 소설도 씁니다. 세기아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뭐 청년의 고백이다. 하는 것은 아이라 할 때 아이인데 아이 할 때 아자인데 이때는 청년 그런 뜻이거든요. 19세기를 대표하는 청년의 고백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것이 우리 1980년대 우리말로 국역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안에 베네치아의 의사와 조르주 상드가 파리에 돌아와서 또 사계교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하니까 뭐 문학 예술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안에 생각들이 안에 발랄한 생각들이 또 창조적인 생각들이 강한데 의사는 머리는 좋지만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에 시대해져 버린 겁니다. 시대를 해져 버리니까 베네치아 의사는 다시 돌아가고 미셰와 제의해서 또다시 사그라든 불꽃의 심지를 돋구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어떤 일련의 그 과정을 영화 속에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와 달리 조르주 상드는 굉장히 뭐랄까 끼가 강한 그런 어떤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어떤 차분하고 품위 있고 이런 것으로서 영화는 좀 그려졌습니다. 이 영화를 대면 수업할 때 좀 일부라도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라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시고 178조 아랫부분의 사진은 늙은 모습의 조르주 상드고요. 그 오른쪽은 뭐 그냥 저 큰 대저택 같은 그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왕성 할머니로부터 유산으로 전해받은 성입니다. 성. 일종의 성이에요. 이 안에서 연극 무대도 만들고 무슨 파티장도 만들고 문학적 안에 토론을 하는 토론장도 만들고 자기 안에 또 손님들을 이렇게 숙식해주는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174쪽을 한번 펴보세요. 174쪽을 보면요 미셰가 조르주 상드와 두 번째로 재회했을 때, 두 번째로 사랑을 하긴 했을 때, 그러니까 베네치아 젊은 의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때 선시입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길을 주세요. 174쪽 아래쪽 세 번째 줄요. 그대 여기 돌아왔으라. 별빛이 반짝이는 나의 밤으로 푸른 눈 베일 같은 눈꺼풀 어여쁜 천사여 사랑이여 지고의 여성이여 그대를 잃었었지만 나는 믿었었지. 그대 정복할 걸 그대 저주할 것을 그대여 이제 달콤한 미소 머금고 그대는 돌아와 여기 있으라. 눈물 고인 채 침대 맡으로.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한의를
그야말로 낭만풍으로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뭐 그런 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또 넘어갑시다. 182쪽 사랑을 읽고 미라보 다리에서 노래하다. 기욤 아폴리네르와 마리 로랑생.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갑니다. 20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기욤 아폴리네르는 유명한 프랑스 시인인데요. 원래 고향은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붙었고 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서로 소통이 안 되지만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는 대충 소통이 됩니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 할 때 저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그리고 내가 라틴어에서 분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소통이 돼요. 뭐 완벽하게 소통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파리로 넘어왔는데 한 20살 때 뭐 유학하러 파리로 온 게 아니라 뭐 생활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출판사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갖다가 하면서 또 가정교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문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프랑스 시인으로 남았습니다. 시를 쓴 것도 프랑스어로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위하여 1차 세계대전에 참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아폴리네르는 완전 프랑스인화한 사람입니다. 나이 20살 이후에. 거기에서 지내면서 피카소를 알게 되고 피카소도 원래 프랑스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피카소를 알게 되고 하가 피카소를 서로 예술적 교류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아폴리네르는 미술평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데 여자 한 명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프랑스 여인 마리 로랑생. 유명합니다. 마리 로랑생.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마리 로랑생 그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그 두 사람 5년간 사랑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미셰, 상드, 조르주 상드. 조르주 상드하고 미셰가 아까 참 그 이야기를 빠졌는데요. 한 2년 남짓 안에 뭐 사랑했을 거예요. 연애를 한 관계인데 워낙 바람기가 많다 보니까 헤어진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찾아서 미세가 두 번째 안에 이별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조르주 상드도 유명한 음악가, 여러분 잘 알죠? 소팽과 연애를 합니다. 소팽과의 연애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했어요. 거의 자기의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사실 사실혼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관계고 소팽이 좀 일찍 죽게 되거든요. 젊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미셰, 상드, 쇼팽의 이 연애사 러브 어페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보다 더 유명했으면 유명한 이야기가 아폴리네르와 마리 노랑생의 그 연애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유명합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연애 관계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애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폴리네르와 마리 노랑생의 연애 역시 그 앞시대의 조르주 상들을 중심으로 한 뭐 삼각관계는 아닙니다만 그 세 사람 간의 그 관계의 사랑 이야기 못지않는 유명한 사랑 러브 스토리입니다. 1907년에서 1912년 5년간 두 사람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폴리네르가 모나리자 도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언론이 보도화되자 친구였던 피카소도 불똥이 뛰고 아폴리네르의 연인인 마리 로랑생까지 이 불똥이 뛰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모나리자 도난 사건과 아폴리네르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을 뿐이지 뭐 그걸 자기가 훔쳐가지고 어디 떼돈 벌이겠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요.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다들 절교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피카소하고도 절교하고 마리 로랑생하고도 어떤 사랑의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결별함 직후에 시를 쓴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시가 된 거예요. 마리 로랑생은 좀 그 생활이 좀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폴리네르는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파리는 이렇게 중간에 세안강이 흐르는데 강남 강북으로 나눠지지만 강북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강남이지만 바로 강 너머에 그 부잣집들이 쭉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 로랑생 집이 있었고, 자기도 그 다리 가까운 쪽에 반대편에 또 집을 얻어가지고 두 사람이 다리를 오가면서 서로 안에 데이트를 했는데요. 그 다리가 유명한 미라보 다리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그 유명한 장군 이름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다리를 만드는데 내가 여러 번 갔습니다. 183쪽 미라보 다리 사진 보세요. 내가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갔거든요.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는 여름에 찍은 미라보 다리의 모습이고, 아래쪽은 위치를 바꾸어서, 물론 다들 강북에서 찍었습니다. 위치를 바꾸어서 겨울철 미라보 다리 사진입니다. 멀리 뭐가 보입니까? 유명한 에펠탑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둘이가 헤어지고 나서 시를 적었는데 이 시가 너무나 유명한 명시가 된 거죠. 184쪽 보세요. 내가 조금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바랍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이 흐르네. 내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하는가 슬픔에 이어서 기쁨이 오는 것을. 밤이여 오라 종소리 울려라. 세월이 가고 내가 남네.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보자. 우리들이 엮은 팔의 다리 아래 끝없이 주는 눈길에 지친 물결이 흘러가거나 지나가거나 할 때 밤이여 오라 종소리 울려라. 세월이 가면 나만이 남아라.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86쪽 한 펴 보세요. 그림이 있죠. 마리 로랑생 유명한 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인정샷, 마치 사진 찍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마리 로랑생이 이렇게, 아마 제목은 뭐 이렇습니다. 아폴리네르와 그의 친구들. 중간에 아폴리네르가 앉아 있고요. 그 왼쪽에 고개를 돌린 눈이 큰 피카소의 모습이 보이네요. 피카소의 반려견 애완견도 보이고요. 그 건너편에 여자, 이렇게 손에 턱을 갠 여성은 피카소의 연인인 페르난도 올리비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리비에, 중간에 있는 올리비에 뒤에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마리 로랑생인데, 일종의 뭐랄까 기록화로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우연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미국 볼티모어 미술관으로 흘러가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연한 무슨 인정샷을 위한 우연한 그림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거 지금은 입장에서 볼 때 다 역사적인 사람들이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의 기록화처럼 남아 있네요. 190쪽 안에 사진 보세요. 미라보 다리에서 조만에 한 15분 걸리나요? 그 시내 생제르맹 거리라고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예술가들의 거리라고 합니다. 역시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생제르맹 거리에 그 카페들이 많이 있는, 그 카페가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들 안에 그 당시 유명한 안에 예술인들, 문인들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 카페 앞에서 오른쪽 그림은요, 그 카페를 안에 내가 사진을 담은 거고, 겨울철에. 거기에서 인근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이 아폴리네르를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아폴리네르의 그 흉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여름철에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거든요. 비둘기들이 와서 자주 아폴리네르 흉상 머리에 잘 있어요. 그 그림입니다. 조금 크게 안에 그 사진을 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94쪽에는 바로 안에 마리 로랑생이 친구인 유명한 사람 샤넬, 마드모아젤 샤넬의 초상. 마드모아젤 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매덤 하면 매덤, 마담 하면 부인이란 뜻이고, 마드모아젤 하면 지체 높은 집안의 그 젊은 여자, 아시의 개념이다. 아시. 마담 하면 마님이라고 한다면, 마담이 마드모아젤 하면 아시의 개념이다. 그 시집간 사람도 마드모아젤을 하고 주로 처녀에게 많이 씁니다. 마드모아젤, 조그만의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담도 마찬가지고. 마드모아젤 샤넬의 초상인데 1923년 작품인데 둘이가 친구니까
사넬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넬이 안에 내 그림 좀 그려줘 하는데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그림 안에 그려줬는데 그림이 안에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피곤한 모습이니까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안에 한 미술관, 프랑스 가면 미술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갔네요. 196종 연애의 감정은 밀고 당기는 미묘한 게임 같아. 프랑스에서 아일랜드를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어요. 197쪽에 예이츠의 외가 슬라이고에 가면 그를 기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형물입니다. 그 중심가, 읍내 중심가의 조형물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예이츠의 모습이고요. 예이츠도 무슨 여자 관계가 있죠. 유명한 모두건이라고 하는 여성. 모두건 평생의 친구입니다. 또 그리고 안에 끊임없이 우혼을 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198쪽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예이츠와 모두건의 모습입니다. 모두건은 정치적인 안에 독립투사형 여성이고 얼굴도 좀 각지네요. 좀 남자처럼 키도 굉장히 커요. 그런 안에 여장부 스타일의 미인입니다. 그러나 예이츠는 아주 뭐랄까 공생원을 할까요? 좀 가날프게 생기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안에 뭐랄까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젊었을 때 예이츠가 모두건에게 보낸 사랑의 시편. 이 시가 세계적 시예요. 지금 우리가 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에 연애시, 사랑의 노래, 이것을 지금 강의 내용으로, 주된 강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 시가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바라건대 하늘의 옷감이 내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소개된 시입니다. 이미 1910년대 안서 김어기의 번역을 하기도 하고 30년대 박용철 김영랑이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영문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영문학자이면서 시인인 사람이 번역한 것들이 아주 유명하죠. 김종길 선생, 한동규 선생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김억은 또 제자 김소월에게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진달래꽃이 이 시에서 영감을 얻다 하지만 나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 책을 보면 이 저서를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안에 낮과 밤 사이의 경계를 두고 1910년대 김억 선생은 어서릇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김억 선생의 역본은 20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푸름, 어스릇함, 그리고 어둠의 물들인 옷을 가졌을 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박용철, 김영랑은 어선발검이라고 했는데 어선발검 요즘 쓰지 않은 말이거든요. 1930년대 어선발검이라는 말이 아주 밝지도 않고 아주 어둡지도 않고 그 중간인 것을 어선발검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어선발검으로 번역을 했고 김종길, 한동규, 영문학자이면서 시인인 이분들은 어스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스름하면 지금 또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아예 내가 한글을 참 좋아했는데 이 경우는 바로 내가 한자로 썼어요. 방명이라고 썼습니다. 아주 밝지도 않고 아주 어둡지도 않고 그러니까 밝음, 방명, 바감, 어두움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밝음에서 그 경계에 있는 약간 밝은 경계, 약간 어두운 경계 이것을 한자로 방명, 바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나는 방명으로 했습니다. 송이복 역본 바라건대 하늘의 옷감이 내게 있다면 202쪽 시를 봅시다. 이 시에 눈길을 줍니다. 검빛 은빛 날과 시로 잘 짜여 수놓인 하늘의 옷감이 내게 있다면 밤의 어두움이며 낮의 푸름이며 또 해질녘 방명이 잘 어울려 뒤섞인 그 하늘의 옷감이 내게 정령이 있다면 그대의 발 아래 펼치나 드릴 것을 하지만 내사 가난하여 꿈밖에 없으라.
그대의 발 아래 그 꿈을 펼쳐드리니 사부시 밟고 오세요. 꿈속의 그대여.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 참 강구하고 갈구한 예이츠의 사랑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이츠가 유명을 해서 1903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40회 장기 연장 강연을 위해서 미국을 떠났는데 그때 편지를 받습니다. 자기 모국 아일랜드로부터. 예이츠 씨 나 결혼했어요. 그 결혼 상대자는 바로 독립부사 존 맥브라이드 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거든. 오랫동안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남편 맥브라이드는 1916년 부활절 봉기, 굉장히 그 아일랜드 역사에서 유명합니다. 예, 거기에서 주모자로 붙잡혀서 처형됩니다. 뒤에 예이츠는 이 사건을 시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자친구의 남편이 맥브라이드의 이름을 새겨둡니다. 예이츠는 50살 넘어서까지 이렇게 구원을 했지만 구원을 할 때마다 쪽쪽 거절을 당하고 결국은 52살의 나이에 20대 젊은 여자, 그러니까 26살 연하의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이츠는 인생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52살 때까지 완전 모더건이라고 하는 망령에 이렇게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 늦은 나이에 50대 나이에 행복하고 굉장히 여유있게 살았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죠. 일생에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고, 노벨 문학상 요즘 뭐 돈으로 하면 10m가 아닙니까? 상금이. 뭐 그렇지 않아도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조국은 독립되고 신생 아일랜드 공화국 상원의원,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고, 예, 그래서 74살, 그 시대에 74살 나이면 천수를 누른 거예요. 74살의 나이에까지 살게 됩니다. 모두가는 더 오래 살았어요. 87세, 87살까지 살았습니다. 모두건의 입장에서 볼 때 남자친구였던 예이츠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자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맥브라이드 아들. 그 아들이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뒤에는 한참 두 사람 다 죽고 난 한참 뒤에 1970년대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는 뭐 물론 오래 살았어도 아들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얽혀있는 이야기, 누구의 사랑 이야기, 예이츠와 모두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애시, 사랑 노래의 시편들입니다. 내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에서 할 일이 뭔가 해서 바로 안에 생각한 끝에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학생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 120회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다 방송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인생 공부 딱 치면 내 방송 목록이 쭉 나올 거예요. 120까지. 거기에 또 검색하는 게 있는데 미셰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조르주 상들을 검색한다든지, 아폴리네르를 검색한다든지, 마리 로랑생을 검색한다든지, 예이츠, 모두건 뭐 이런 사람 이름만 검색해도 내가 방송한 내용들이, 동영상들이 다 뜹니다. 특히 안에 여러분들은 미라부 다리 그거 좀 길지만 한번 들어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안에 강의가 지금 보니까 한 7분을 했는데, 물론 자르면 한 35분 내지 30분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분에 못 미치니까 요 책에 없는 유튜브 방송 2개를 에밀리 디킨슨과 폴 엘리아드의 사랑의 시, 이 교재에 없기 때문에 링크를 해서 여러분들 오늘 주 강의에 첨부할 테니까 다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다음에 시험 낼 때 하나를 안 들으면 또 손해볼 줄 몰라요. 꼭 안에 첨부한 2 파일, 링크한 2 파일,
더 듣기 바라며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